원장님, 안녕하세요. 앤썸이 이론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음, 앤썸이 이론을 좀 제대로 원장님들이, 각을 좀 잡으셔야 학원에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도 학생들이 보는 그런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론 교육을 매주 목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앤서비 영어 이론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각을 틀을 잡고요. 그 시간이 되면은 코드 교육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비 공부의 영어 공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들마다 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겠지만 의미 단위를 만들고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의미단위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영어 전문가들한테 영어를 이야기하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학생들이면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원어민적인 사고 또는 영어식 사고를 하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 단위로 영어를 이해하고 또 의미 단위로 만들고 의미 단위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앤서미 영어의 모든 그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의미 단위 만들기와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그 수업들이 왜 그렇게 진행되고 얘들이 결국은 시험까지 그리고 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을 마쳤을 때, 대학이나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비동사부터 막 공부한다 해서 그게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원장님 자신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다가 또 어떤 옆에 학원이 다른 이론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또 그거 괜찮아 보이니까 그걸 한다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 단위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제 올해부터 그 개정 교과서가 테스트를 한다 그러는데요. 인풋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의미 단위를 이해하는 거죠. 눈으로 이해하는 건 독해고, 그리고 귀로 이해하는 것은 리스닝이 되겠죠. 올해 학교에서 리스닝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앤서미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 학교에서 리스닝 기존의 그런 이렇게 수능 듣기 평가식의 그런 리스닝이라면 굳이 뭐 이렇게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요. 만약에 오리지널 인풋 있잖아요. 오리지널 그 리스닝 있잖아요. 단락 듣기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과 인풋으로 나눠서 5대5로 테스트한다는데 아웃풋에서는 스피킹과 라이팅이 있겠죠.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제 생각에는 스피킹 같은 경우는 150개 정도 문장이나 200개 정도 문장을 주고 거기서 선별해서 15개 정도를 학교 선생님이 한국말로 불러주고 영어로 말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 말에 중학교 3학년들 보니까 그렇게 테스트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시켜봤는데 150개 문장을 가져왔더라고요. 분사에 관한 거. 그래서 그 분사에 관한 150개 문장을 모방 명작화 시켰더니 1시간이니까 전부 다 암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에서 100점을 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피킹이 나올 확률이 많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것은 학교에서 테스트하기 좋은 것은 라이팅이 되겠죠. 문장 쓰기가 되겠죠. 단락 쓰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래 라이팅은 이제 단락 쓰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세이 쓰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테스트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장 쓰기로 할 것 같아요. 그럼 문장 쓰기 영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앤서미 영어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앤서미 이론을 만들 때요. 제가 고민하는 건, 지금도 고민하는 건 그렇습니다. 매일. 자다가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수첩에 적는데, 이 의미 단위를 우리가 컴퓨터에 그 키보드를 치듯이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을까? 이게 제
영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 문장을 해석할 때도 키보드처럼 어떤 그 의미 단위를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처럼 이렇게 듣고 그리고 영어 문장을 만들 때나 말을 할 때도 자동으로 이렇게 키보드를 우리가 연습하면 자동으로 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설프지만 영타 한타 막 바꿔가면서도 안 보고도 치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을까? 이게 앤서미 영어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 단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만드는데요. 핵심어, 수식어, 문장의 연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전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바로 어, 컴퓨터 키보드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에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최적의 의미 단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들도 이 단위로 영어 문장을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모든 이론이 이 의미 단위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어 의미 단위하고 수식어 의미 단위는 보통 기본 문장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핵심어 의미 단위와 수식어 의미 단위는 기본 문장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에 다 적용이 되죠. 근데 기본 문장에서 이제 틀을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리 보면요. 비동사 문장의 핵심어 의미 단위 만드는 방법. 이제 우리는 학생들한테 의미 단위란 말은 표현하지 않고요. 핵심어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비동사로 문장을 만들 때는 주어가 뭔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이 공식을 공식은 영어 문장을 만드는 공식은 사람이 말하는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주어가 뭔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때는 비동사로 문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는 주어 동사로 말한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론을 만들 때요. 그의 누나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이거를 영어로 이제 저희들은 영작 문장을 의미 단위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영어로 말한다면 그의 누나는 보통 이제 옛날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누나는 였다 학생 작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게 이렇게 아이들이 단어 단위로 이걸 고민하게 되면 네 개의 키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네 개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재료에 있는 공식을 적용해 보면 어때요? 그의 누나는 학생이었다. 주어가 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의 누나는 학생이었다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고 핵심어가 아닌 작년에는 수식어 의미 단위가 되니까 이와 같이 두 개의 의미 단위로 나눠진 겁니다. 즉, 두 개의 키보드가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누나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이걸 영어로 말해봐라. 또는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요. 이거를 주어 동사를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키보드처럼 그의 누나는 학생이었다가 his sister was a student 이와 같이 하나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가 자동으로 last year 이와 같이 두 개의 단어처럼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듣기를 할 때 말하기를 할 때 읽기를 할 때 이렇게 뭐야 네 가지 영역 쓰기를 할 때 전부 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두 개 단어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해보면요. 그 여배우는 그 영화에서 아름다웠다 그러면 이거를 영작을 만약에 가르친다 그러면요. 보통 이제 이런 거 가르칠 때 하다 포기해버린 이유가 얘들아 주어 동사 찾아봐 그러죠. 영어는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는 아름다웠다 이게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였다, 뭐 이렇게 하고, 아름다운, 에서, 영화, 이렇게 이제 단어 단위로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 단어 단위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앤서미 이론의 키보드 이론을 적용시키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자,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 여배우는 아름다웠다. 그 영화에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로 리스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The actress was beautiful in the movie 이렇게 두 개의 단어처럼 느끼게끔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녀는 그의 형과 함께 공원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더 신나죠? 그 소녀는 있다, 공원에 함께 형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또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단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쫙 읽으면 어때요? 애들이 두 개의 단어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녀는 공원에 있다, 그의 형과 함께 같이 두 개의 단어처럼. 그러면 그 소녀는 공원에 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칠 때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여기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이거를 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할 때는 비동사 뒤에다가 장소 부사를 쓴다. 이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치면은 이제 학생들은 그 소년은 공원에 있다를 더 보이스 인더 파크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단어처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단어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한 단어씩 우리나라 사람들 말할 때 the boy is in the park with his brother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the boy is the park with his brother 이렇게 두 개의 단어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 된다. 즉 의미 단위를 만드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동사 문장이고요. 자, 의미동사 문장,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는 뜻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찾기가 쉽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미 단위를 핵심 의미 단위를 만드느냐? 주어 동사 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으면 다 비동사고요. 동사가 있으면은 의미 동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는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가 없으면 뭐예요? 비동사 문장이니까 그렇게 애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중이다. 이걸 또 영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옛날 제가 영어 배우던 시절에.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는 중이다. 에서 하늘 이렇게 또 배열을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10개 이상 못합니다. 지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뭘 해보면 새들이 날아가는 중이다. 뭘 없으니까 딱 두 개의 단어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의미 단위 두 개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는 쓰기 쉽죠. 새들은 날아간다. 하늘에서 이거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장도 그는 그 방에서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다. 역시 두 개의 의미 단위로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어 동사 뭘 해보면 어때요? 그는 읽는 중이다. 뭘? 소설을. 자,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겠고 핵심은 의미 단위가 아니면 수식어 의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방에서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 단위를 만드는 훈련. 이게 앤서미 영어의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핵심어 의미 단위와 수식어 의미 단위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잡한 문장 있잖아요. 연결된 문장. 여기에 이제 의미 단위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5대 코드가 되겠죠. 오늘 시간이 되면은 코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결된 문장의 코드를 만들 때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확장 이론입니다. 확장 이론.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이 길어지는 원리가 뭐냐? 이걸 이제 따진 거죠. 일단은 뭐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는 명사가 80%를 차지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이렇게 컷포스로 때려보면 그 문장 한 페이지에 쓰인 명사의 개수를 따지면 80%입니다. 그럼 결국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명사가 길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사가 길어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요걸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명사가 길어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명사 자리에다가 통째로 문장을 넣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이 있겠죠. 세 번째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작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개수가 ABC 코드 개수가 몇 개 정도 쓰이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우연히 많이 하게 되겠죠. A 코드는 보통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A 코드가. 그 다음에 얘가 한 25% 정도, 그리고 얘는 이제 한 5%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요. 결국 합쳐가지고 대략 80% 정도가 이 명사의 확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법의 80%는 명사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쉽게 개념화 시킬까 이걸 고민했겠죠. 그래서 명사 자리에 문장을 넣는 방법. 자, 이게 이제 문법 이름으로 따지면 명사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뭐 복합관계대명사, 뭐 간접의문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 이런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오형식 문장도 뭐 당연히 여기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이름의 그 용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의 언어학자들이 쓰는 그러한 용어지. 그렇잖아요. 복합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이 쓰는 용어지. 학생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쓸 리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문법으로 관형절, 뭐 관계 관형절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물론 문법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력이 높아지면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명사의 확장이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A, B, C 이렇게 붙인 거예요. A 코드, B 코드, C 코드. 다른 의미는 없어요. 명사의 확장 세 가지, 명사 자리에 문장을 넣는다, 꾸며서 길게 한다, 보충해서 길게 한다. 그냥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문을 보면요. 지금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확장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that he didn't show up to the meeting.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에 문장이 통째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원래 A가 들어있으면 A was unexpected. A는 예상치 못했다. 뜻밖의 일이었다. 이런 뜻인데요. A 자리에 이제 문장이 들어간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 핵심 명사인 더 티처가 주어인데 그 뒤에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 붙어가지고 주어가 길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은 자, 추상명사인 희망 뒤에가 자, 평화가 곧 올 것이다라는 이 문장이 보충 설명을 해가지고 이 문장이 주어가 길어진 거죠. 즉 명사가 길어지는 겁니다. 언어학에서는 이 더 티처나 더 호프를 헤드라고 그러죠. 헤드, 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핵 명사절이라고 그러고요. 위에 있는 것은 헤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핵 명사절이 아니라 핵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에서는 실제로 명사절이나 명사구를 혼용해서 쓰고 보통은 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The teacher who taught us math 이 문장을 이거를 이야기할 때 언어학자들은 전부 다 핵 명사 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절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거고 구는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는 거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핵 명사 구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명사 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명사 구라는 것은 언어학적에서 말했을 때 그 속에 문장이 이렇게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명사절, 명사구 이런 이름에 그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지 않는다면 A 코드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명사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명사절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사절이라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또 명사구라고 이렇게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A, B, C 이렇게 코드로 만든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명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확장 이론에서 네 번째가 형용사의 확장이죠. 형용사의 확장은 형용사가 불완전할 경우에 그 내용을 보충해야 되겠죠. 예문을 보면요. He's proud 그러면 그는 자랑한다. 비동사 뒤에가 형용사가 있어서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는데 뭘 자랑해요? 이와 같이 대상이 필요한 형용사들이 있죠. 이걸 편의상 제가 불완전 형용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는 자랑한다. 거기에 뭐에 해당되는 이 파란 글씨를 보충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의 팀이 그의 목표를 성취한 것을.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자랑한다가 동사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와 같이 비동사 뒤에 불완전 형용사를 쓰고 문장을 보충 설명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걸 저는 디코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이 ABCD 코드 순서를 알려주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명사, 명사의 확장, 명사 자리에 문장을 넣는 거, 수식하는 거, 보충하는 거, 보충 설명하는 거. 세 가지잖아요. 그게 ABC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용사의 확장, D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한 6학년 정도부터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이걸로 코드로 수업을 해봤는데 어, 나중에 뭐 코드 헷갈려가지고 B인지 E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형용사 확장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 문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은 얼른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기존의 그 교과서, 아니, 영어 문법 책들에서는 이 위에 있는 이 디코드의 대체를 부사절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선생님 다 아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투부정사 구문은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부사절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죠. 즉 쓰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이 100% 되는 거죠. 그는 미쳤으면 틀림없어. 그럼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랑한다. 뭘 자랑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형사의 그 불완전 형사 보충의 디코드는요, 이 대절이 문장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부사절은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디코드도 반드시 알려줘야 되죠. 기존에는 이 형용사 보충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핵심어 수식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수업을 많이 했죠. 보충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보충어가 명사 보충어도 있고 형용사 보충어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보충어는 문장에서 안 쓰면 안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꼭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장에서의 그 토러스 매스는요, 수식어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되죠. 그 선생님은 올해 은퇴하실 예정이야. 안 써도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나 추상명사 보충어인 이 대절은 쓰지 않으면 어때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희망이 모두에 의해서 공유되었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완성이 돼 있지만 희망이 모두에 의해서 공유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가 곧 올 거라는 희망은 모두에 의해서 공유되었다.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문장의 수식어인 호토로스 메스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이 대절은 호프에 뒤에 있는 대절은 문장의 필수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충어라고 그러는 거죠. 기존에는 이걸 동격이라고 그러는데요. 동격이라는 말은 이 호프라는 명사를 안 쓰고 대절을 그대로 이동을 일이 시켰을 때 의미가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걸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대절 이렇게 명사 보충어에는 대투 ing wh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됩니다. 호프를 없애고 넣어보세요. 평화가 올 거라는 것은 모두에 의해서 공유된다. 희망이라는 의미가 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격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애매한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더 팩트라는 추상명사였으면 어때요? 평화가 곧 올 거라는 사실은 모두에서 공유된다. 그때는 팩트를 없애고 대절을 이동시켜 보세요. 평화가 곧 올 거라는 것은 모두에서 공유된다. 의미가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동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격 이론은 성립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격이라고 부르면 원래는 안 되고 명사 보충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또 하나 방법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이 코드, 부사절이죠, 부사절. 이 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코드는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앞에다,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때는 뒤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자,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이라는 이 부사절이 붙어서 이 문장 전체가 길어졌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보통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할 때는 앞에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는 뒤에다 쓰는데요. 거의 그 구별 없이 그냥 써도 상관이 없고요. 뜻이 있는 접속사들은 상관이 없고요. 부사절에서 대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뒤에 쓴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뒤에 쓴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코드 수업을 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5개 코드가 있는 거죠. 이걸 정리해보면 저는 이거를 문법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 매트릭스를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업의 목적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자, 명사절, 형용사절, 명사 보충어. 이 세 가지가 명사의 확장이죠. 거기 이제 형용사 보충어. 그리고 부사절. 전혀 어렵지 않죠. 이 순서가. 그래서 이걸 A, B, C, D, E라고 약칭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명사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문장 연결 장치인 TWH2ING가 나오겠죠. 형사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겠죠. 네 가지가. C 코드에도 마찬가지, D 코드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코드에도 WH2ING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총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자, 수업을 하는데, 투부정사의 명사형법부터 배우자 이걸 하면요. 이게 폴더가 뭔지, 파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부정사부터 배우는 거예요. 투부정사 명사형법이 끝나면 형용사형법 배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연결 방법, 다시 말해서 폴더를 배우는지 파일을 배우는지를 모르고 되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전부 다 뒤죽박죽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죠. 전에 설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즉, 투부정사, 명사형법, 형용사형법, 부사형법 배워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분사, 뭐 동명사 이런 걸 막 배우죠.
그리고 막 수동태 이런 거 배우다가 가정법 배우다가 관계대명사 또 느닷없이 배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매트릭스가 성립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시 말해서 키보드처럼 어떤 문장을 이해하거나 쓰거나 듣거나 말하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자판을 치듯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게끔 기존의 문법책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먼저 문장, 이렇게 문장을 확장시키는 방법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를 알려주고 코드 5가지가 있단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4가지씩이 있단다.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투부정사 명사용법부터 이제 가르쳐도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는 A 코드에 지금 그 to라는 걸 배우는구나. 근데 갑자기 무슨, 또 관계대명사를 배운다고 하더니, 우리는 지금 B 코드에 WH2ING가 있는데 대다고 WH를 배우고 있구나. 그러면 얘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이거 끝나면, 그러면 그 B 코드에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알려주면 이렇게 좀 구별해서 공부하니까 순서가 쉽지 않아요? 왜 갑자기 관계대명사 하다가, 또 분사구문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수업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일본식 수업 방식이 있잖아요. 투부정사부터 배우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와 파일을 정확하게 구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잡다한 영어 실력이 들어있지만 실제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듣기하고 말하기에서는 해석이 쓸모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할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해석은요, 실제로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관계대명사 이런 거 대충대충 지나가고요. 그렇죠? 단어만 알아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전부 다 수능을 치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정리하면요. 문장이 길어지는 방법 확장이론은 5가지다. 명사의 확장 3가지, 형용사의 확장, 문장의 확장.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각각 연결장치가 이렇게 있다. 이 매트릭스를 아이들 머릿속에 딱 심어주는 게 문법 수업의 목적, 또 영어 수업의 목적이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요. 아이들은 어떤 이제 공부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업을 나중에 진행하겠지만 여기 A 코드가 있는데요. A 코드를 이렇게 매트리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평소문을 연결할 때는 무조건 대소로 다 연결한다. 그런데 이 대절을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to하고 ing라는 축약 장치를 쓰는데 이 to하고 ing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빨리 옛날에 그런 그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즉 투부정사 명사용법은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어떻게 바꾸지? 말이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절을 간단하게 축약하기 위해서 축약 장치로 to하고 ing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만 쓸 필요가 대부분 없고 간단하게 쓸 경우에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이 문장을 축약된 겁니다. 이런 장치가 to하고 ing다. 이렇게 알려주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대절을 축약시키면 to하고 ing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to하고 ing를 축약을 시키냐? 요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일이나 생각을 나타낼 때는 to로 축약을 시킨다. 그다음에 ing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반복되는 일, 객관적인 일, 경험했던 일, 이미 완료한 일, 이런 것들은 ing로 축약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면 어때요? 애들이 쉽게 이해가 되죠. 평소문은 그러니까 대수로 다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 to나 ing로 연결시킨다. 이걸 딱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죠. to하고 ing를 그럼 대수로도 바꿔 쓸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문제 생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영작을 많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해석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가 있든지 간에. 자,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좀 이론적인 설명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과 생각. 그렇죠? 사실과 생각.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직설법이라고 그러고 생각은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진행, 반복, 객관적인 이야기, 객관적인 사실, 뭐, 이미 끝난 이야기, 완료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은 동사를 쓰기가 편하죠. 직설법 동사를 쓰니까. 그래서 이 ing는 대부분 대절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내거나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가정법이죠. 여기서 이제 미래는 약간 중간 정도 깨 있다고 보고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가정법이죠. 그러면 이제 가정법은 동사를 조동사로
그 가능성의 그 수위를 조절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절로 쓰려면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 조동사로 수위 조절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때요? to로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겁니다. 고로 to는 이제 거의 독립됐다. 그래서 거의 바꿔 쓰지 않는다. 물론 뭐 이렇게 it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필연 뭐 이런 것들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는 바꿔 쓸 수도 있지만 그때 조동사 should를 쓰잖아요. 그 조동사 should가 바로 가정법 장치죠. 그러나 가정법이 귀찮아서 투부정사로 바꿔 썼는데 이거를 다시 대절로 바꿔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투부정사 명사용법을 대절로 바꿔 써라 이렇게 출제하는 선생님은 영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대절을 썼는데 가정법이 너무 불편해서 to를 썼기 때문에 다시 이걸 바꿔 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대라고 ing는 어때요? 바꿔 쓸 수가 있죠. 직설법이니까 동사를 쓰기가 쉬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영어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법이 if 가정법과 주장, 제한, 요구, 명령, 소망 이 가정법 두 개를 제외하고 영어에 가정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없냐? 전부 다 to 부정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if나 주장, 제한, 요구, 명령 그 가정법 그게 가정법 전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 이탈리아 이런 것도 가정법이 직설법만큼이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이 복잡한 것만큼이나 가정법도 복잡하게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나 영어에서는 가정법을 if 가정법하고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 동사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애들한테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to는 대수로 잘 바꾸지 않는다. ing는 서로 친하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대시 어머니라면 엄마라면 to는 딸인데 시집간 딸이다. ing는 시집 안 간 딸이다. 시집 안 간 딸이니까 명절 때는 엄마한테 맨날 오겠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투는 시집 간 딸이니까 거기도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명절 때 잘 안 오죠.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는 독립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문사로 문장을 연결하는데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냐?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WH 플러스 투부정사는 단순한 미래를 나타내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생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바로 엄마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치환될 수가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애들한테 심어주는 게 매트릭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A 코드를 이제 가지고 왜 그 의미 단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앤서미 이론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섯 개의 위에서 설명했던 다섯 개의 문장 연결 장치 that, ing, wh, wh2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죠. 첫 번째 문장은 예상치 못했다.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말이 어떻게 해석되나 보세요.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문장 미래 지출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여기하고 똑같죠. 뭐 많은 것은 우리말의 토시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훌륭한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다. 이것도 똑같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해석에서는 대시든 투든 ing든 그 자리만 알면 지금 동사 앞이죠. 전부 다 이제 가주 진주어지만 그래서 자리만 알면 어때요? 단어만 알고 자리만 알면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to를 써야 돼, ing 써야 돼, that을 써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고민하는 사이에 이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일 경우에는 that으로 쓴다. 그 이유는 동사를 쓰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o 같은 경우에는요. 자, 미래의 지출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은 이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한번 해봐. 이게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말로는 토시가 똑같지만 to를 쓴다.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야기니까 ing를 쓴다. 이렇게 자기가 원칙을 정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는 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절이 돼 있으면 사실이구나.
to가 있으면은, 나한테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저 사람 생각이구나. ing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안다는 이야기구나. 또는 자기가 해봤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기 때문에 어때요? 문장이 100%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로 연결할 때, 자, what이나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인데, 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엄마절로 의문사,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학습한 문장이 기억 장치에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 최천에 김영선 원장님 오늘 참석하셨죠. 거기 설명회 가서 학부형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마어마한 문장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시험에 600개 정도 문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600개. 그러면 3년이면 어때요? 5번 시험 보면 몇 개요? 3만 개인가요? 3천 개인가요? 그렇죠.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장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죠. 중학교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5천 문장 이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 고등학교로 졸업해갖고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5천 개 문장 중에서 적어도 한 뭐 반 또는 뭐 25%라도 저장이 돼 있으면 어때요? 영어를 거의 자유롭게 듣고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저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저장이 되더라도 위치가 잘못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를 하면은 그게 기억장치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대학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바로 그게 이렇게 자기가 영어를 자동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요거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면 두 번째, 우리말을 영어의 의미 단위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말의 문장도 아까 핵심어,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고대 코드의 매트릭스 완성이 되면요, 그냥 의미 단위로 다 배열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방 영작과 스피킹이 가능합니다. 이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키보드처럼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방 영작, 다시 말해서 문장을 자기가 한 3번 써본다거나 또는 한 10번 정도 읽어본 다음에 다시 그거를 한 페이지 정도를 그대로 말할 수 있거나 쓸 수 있느냐 요거죠. 스피킹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취약점이 리스닝인데요. 이 리스닝이 바로 매트릭스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 영어 문장인데 아까 봤던 문장이죠. It was unexpected that he didn't show up to the meeting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매트릭스가 없이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단어는 다 한다고 가정해 보면 가주어니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그가 나타나지 않는 건 그 모임에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장 외웠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저장이 될까요? 저장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깨맞추기 한다든가 여기 대시 있던 to가 있던 ing가 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은 전부 다 그냥 명사 자리니까 뭐만 코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다 해석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대학교에 공부했는데 영어 문제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어딘가 저장이 돼 있겠지만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미국 사람 만나면 말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저장은 유명한 comprehensive input이라고 있잖아요. 이해 가능한 인풋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 이해 가능한 인풋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뜻을 이해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문장을 아래처럼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 개의 의미 단위로 미국 사람들 말을 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의미 단위 it was unexpected. 주어가, 이게 비동사 뒤가 형용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어때요? 자, 가주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완벽하게 되죠. 두 번째, he didn't show up. 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니까 A 코드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he didn't show up.
그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대을 썼구나. 그러니까 매우 문장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 때는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영어를 실제로 막 인풋을 많이 시키고 막 사용하고 이런 훈련하는 실제 사용보다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훈련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 왜 대시 있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쇼업 뒤에가 명사가 없으니까 주어동사 핵심어가 주어동사구나. 이렇게 이제 훈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이해됐고요. 그다음 투더 미링은 왜 뒤에가 붙어 있지? 이거는 핵심어가 아니니까 대절의 핵심어가 아니니까 뒤로 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은 어때요? 세 개의 키보드처럼 세 개의 의미 단위로 완벽하게 이해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컴프리헨시블 인풋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문장이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 반복을 해야 되죠.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모두 저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어떤 우리말도 다 의미 단위로 배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학생들한테 하라 하면 일단 그가부터 주어니까 써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를 그가 그 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제 앤서미의 그 매트릭스가 완성이 돼 있다면 이게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다는 A 코드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기니까 뭐부터 쓸까요? 그렇죠. 예상 밖이었다. 그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어 동사 뭘 해보니까 주어 동사 머리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모임에는 그러면 수식어가 되니까 뒤로 가겠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이렇게 파란 글씨처럼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배열이 안 되면 스피킹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작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열이 안 되고 매트릭스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시험 대비를 시킬 때 교과서를 전부 다 이와 같은 해석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암기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 그게 성적은 나올지 몰라도 중학교 때는 성적이 나오죠. 그런데 머리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한 번 시험에 한 600개 정도 문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600개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는 선생님들이 하기도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의미 단위 배열만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학교 영어나 고등학교 영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바로 이 의미 단위 배열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킹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스피킹이라는 것은 의미 단위를 배열하면서 만드는 거죠, 동시에. 그렇잖아요. 물론, 이 문장을 주고, 이렇게 그 말을 하지는 않죠. 우리가 우리 말을 할 때도 어때요? 그냥 동시에 이렇게 자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인풋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히 그 훈련이 되면 그게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예상 밖이었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건 그 모임에 이렇게 세 단어처럼 이 문장을 느끼고 배열할 수 있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스피킹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주어라고 하지만은 예상 밖이었다. it was 예상 밖? unexpected. 그가 나타나지 않아? that he didn't.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팝콘처럼 한 단어 한 단어씩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할 때 계속해서 버벅거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이제 의미 단위를 만들고 배열할 수 있으면요. 말을 할 때는 이 의미 단위 예상 밖이었다. 이거는 절대로 단어를 끌어서 말을 하면 안 되죠. 반드시 한 단어처럼 붙여서 it was unexpected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보통 1초 정도 시면 좋은데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대신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말하면 안 되고 그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한 단어처럼 애들한테 뱉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at he didn't show up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모임에 to the meeting 이렇게 세 단어로 탁탁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이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컴프레hensible 인풋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가 형성이 되면 바로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거죠. 그다음 모방 명작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모방 명작은 우리 원장님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어요. 모방 명작은 뭐냐? 이제 영어 문장이 있으면 그 영어 문장을 이와 같이 의미 단위로 해석을 해놓고 그걸 영어 문장을 한 세 번 정도 써본 다음에 이 의미 단위 문장, 배열된 문장을 영작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세 번 정도 쓰면 100%다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애들이 쓰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읽으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통째로 읽는 게 아니라요. 자, 지금 색깔로 구별했는데 예상 바뀌었다. 애들한테 이렇게 시키면 돼요. 예상 바뀌었다. 가조 진조 공이니까 자, 예상 바뀌었다 그러면 it was unexpected. 이거를 3번 써보든가 10번 읽든가 it was unexpected, it was unexpected 이렇게. 그다음 근데 이거는 it was unexpected 이거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애들이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는 거 다 알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합쳐져 있을 때 어렵지 하나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that을 썼다 가정하면요. that he didn't show up. that 뭐 이제 뭐 붙여서 that he didn't show up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씩 시험 때는 that he didn't show up. 전혀 어렵지 않죠. 그건 나타나지 않았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10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모임에 to the meeting. in을 안 쓰고 to를 썼구나. 요만 좀 신경 쓰면 되죠. 그 모임에 방향을 나타내는 거 to를 썼구나. to the meeting.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외울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내신 대비 강의에도 다 찍어놨잖아요. 문장은 절대로 한꺼번에 공부하면 안 된다. 의미단위, 이 문장 전체가 단어가 뭐 지금 하나, 둘, 셋, 넷, 뭐열몇 개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세 단어로 인식을 해야 되고, 세 단어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상 바뀌었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 모임. 그렇죠? 이렇게 시험 때 우리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방 영작이라는 건 뭐냐? 우리말에 영어를 입히는 작업입니다. 예상 바뀌었다, 영어로 입혀보세요.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it was unexpected.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로 입혀보세요. He didn't show up. 여기다 대서 붙이면 되겠죠? 그 모임에 to the meeting. 우리말에 영어를 입히는 거. 이게 뭐예요? 모방 영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 대비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고요. 시험 대비 할 때, 뭐, 내일부터 해도 됩니다. 시험 대비 미리 해도 되잖아요. 교과서 문장을 이와 같이 의미 단위로 해석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어, 의미 단위로 이렇게 해석을 다 해가지고 교과서 문장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만드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럼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뭐 금방금방 다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은 다 교과서에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프린트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그 뭐 슬래시 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예상 바뀌었다 그러면 이도 손에 스펙티팅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요것만 주세요. 요것만. 교과서 모든 문장에. 그래가지고 계속 한국말에다 영어를 이렇게 영작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힌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만들기를 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하는 방법은 3번 쓰든가 10번 읽든가.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한 페이지를 테스트 해보세요. 다 씁니다. 자, 이 한국말을 다 영어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걱정은 학교 시험은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눠주지 않고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건 예상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전부 다 의미 단위 배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과를 여러 가지 전부 다 모방자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세 과가 시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4시간 반 정도면 어때요? 전부 다 영작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작이라는 것이 문장을 막 통째로 영작을 하고 막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한국말을 좀 영어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험 문제를 틀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제일 많이 틀린 애는 한 개 틀렸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 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도 전부 다 이렇게 시켰는데, 하나밖에 안 틀려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가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컴프리헨시블 인풋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이제 그 서술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법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이제 공부를 대비시키려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죠? 이거 이제 애워야 되잖아요. 애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우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그젠포유 같은 데 보면 이제 8단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빈칸을 늘려가면서 하는 정말 슬프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빈칸을 중간중간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한 다음에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문장을 완벽하게 영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를 사정없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때 보면 책 한 권 분량의 그런 그 문제집을 이그젠 포유해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폭력적인 겁니다. 수업도 아니고요. 공부에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해보세요. 교과서 문장을요, 이와 같이 의미 단위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끊어가지고 해석지를 주세요. 그리고 영어 프린트를 주세요. 그래갖고 이거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지고 계속 써보든가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선생님이 테스트하면 되겠죠. 영어로 이야기해봐. 예상 밖이었다고.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것만 테스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100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뭐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방 명작은 우리말에다 영어를 입히는 건데 우리말을 통째로 입히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세 단어로 이걸 인식을 하고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앤서미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자꾸 강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보면요. 뭐 자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방식이라는 게 뻔합니다. 저도 다 해봤으니까 다 알아요. 자기 방식이 뻔해요. 학교에서 다 배웠던 문법을 다시 또 다 설명을 하죠. 근데 교과서가 다 다르니까 전부 다 딴 시간 잡아가서 해주잖아요. 지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그젠포이에 그거 뭐, 빈칸들 뚫어놓은 거 전부 채점해주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지만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어, 못 만들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해석지만 딱 주고,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점검해야죠.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애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선생님들은 뭐 하면 되겠어요? 점검하려면 이 해석지를 주고 영작을 해봐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채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프린트가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애들이 채점하면 되죠. 틀린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쳐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채점해줘도 되고요. 이것만 하면은 다 100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모방 명장은 왜 압도적인 수업 방식이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이 문장들이 어때요? 머릿속에 전부 다 컴프레hen시브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을 경우에는 스피킹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이 리스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뭐 영어를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은 다 리스닝이 잘 되겠지만 혹시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아직도 리스닝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제 그 우리말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영어가 들리느냐 이거를 리스닝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귀를 쫑긋 한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매트릭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고요. 학생들한테도 이와 같이 시키면 됩니다. 리스닝이 뭐냐 그러면 우리말에다 영어를 입히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방 영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it was unexpected that he didn't show up to the meeting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해석을 하면은 이 뒤에가 쭉 지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해석을 하지 않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예상 밖이었다. 요거를 영어로 뭐라 하지? 그러고 들어보는 겁니다. 예상 밖이었다. 그럼 it was unexpected. 그럼 놀랍게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오늘 가서.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걸 영어로 뭐라 하지? 하고 딱 눌러보면 that he didn't show up. 그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뜻을 알고 들으면 해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뜻을 보지 않고 that he didn't show up. 이렇게 하면 어때요? show up 나타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석하는 버릇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석하는 버릇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리스닝이라는 건 뭐예요? 한국말에다가 한국말의 의미 단위를 영어를 입히는 훈련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의미 단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도스 언스펙티드 했을 때 단어를 세 개로 인식한 순간 리스닝은 안 되는 겁니다. 한 단어처럼. That didn't show up 한 단어, to the meeting 한 단어 이렇게 세 단어처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 그래서 그 해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미 단위별로 이해하고 듣는다. 이것만 알면 리스닝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랄까 매트릭스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 에, 우리가 이 리스닝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똑같은 아까 모방명작 하는 방식으로 애들한테 시키면 되는데요. 보통 뭐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할 텐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원장님한테 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실험을 했는데 제가 그저께 첫 문장을 제가 한번 이걸로 리스닝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가능한가? 첫 문장이에요. 100문장이 아니라. 첫 문장을 이와 같이 의미 단위로 만들어 놓고 의미 단위로 이렇게 청취를 하면서 다 들었는데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첫 문장을 다시 들었는데 100%다 완전히 우리말처럼 들려요.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무한대로 문장을 인풋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뉴스가 안 들린다. 그럼 뉴스 문장에 이제 그 어휘 같은 게 걸려서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뉴스 문장을 이렇게 100문장 하루에 뭐 100문장 정도 하면 되겠죠? 100문장 정도 뽑아가지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훈련을 하면은 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방 명작의 지금 중요성 강조드리는 거예요. 모방 명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요 리스닝도 자동으로 다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부 다 머릿속에 이게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선생님들은 시험 그럼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하려고 코드 분석을 빨리 올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이 시험 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인풋과 아웃풋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 대비 점수가 안 나오면 또 엄마들한테 항의 받고 뭐,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때요? 학교별로 나눠서 뭐 비상시간표 짜가지고, 뭐 직전 보강인가 뭐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야? 드디어 그동안 공부했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평상시 애들한테 이런 거 모방자가나 리스닝 하라고 하면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애들은 애들이니까요. 노는 게 재밌지. 공부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하는데 시험이라는 핑계로 이제 이걸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그런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마음속에 어때요? 드디어 애들한테 그동안 공부했던 인풋과 아웃풋을 절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과서 이제 문장을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한 150에서 200개 문장 되겠죠. 그 200개 문장을 머릿속에 진짜 이게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갔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6년 동안 쌓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쌓여가지고 영어를 마스터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다려야죠. 뭐 한 다음에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의 수업 효과, 교육 효과를 이제 어, 만끽을 해야 되겠죠. 다 100점 맞고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옛날에 이제 강사로서 전생기 때, 한 반에 한 15명 놓고 이렇게 수업했잖아요. 근데 그때 400점 맞으면 치킨을 사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명이 한 개를 틀려가지고 안 사준 적이 있고 그러는데 400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어, 보고 하고, 그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그 뭐죠? 어,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코드 이론만 다 알면 그 매트릭스만 만들어지면 100% 이제 뭐 다 영어가 끝나느냐? 네, 그러지는 않죠. 이제 보통 문법에는 트래디셔널 그래머가 있고 내추럴 그래머가 있잖아요. 이 트래디셔널 그래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대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 문법이 되겠죠. 내추럴 그래머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솜베리가 만든 건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이잖아요. 즉 많이 보고 들었던 그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방식이죠. 그렇죠?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 그 다음에 애국어를 배우거나 모국어를 배웠더라도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전통문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애국어를 배울 때는 이 전통문법이 필요하죠. 물론 내추럴 그래머로 영어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통법,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뭐 뭘 담으려면 인풋을 하려면 뭐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내추럴 그래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병합해서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할 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시험 준비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 보면 he was on the bus. 그는 버스에 있었다. 자,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니까 비동사 뒤에다 장소 부사를 썼다. 이건 다 알겠죠? during the rush hour, 출퇴근 시간에 어제 아침에 수식어 두 개가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 문장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전통 문법으로는 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파랗게 되어 있는 거. on the bus. 얘들이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왜 버스 안에 타는데 on이에요? in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가 아니라 왜 더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버스는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가 아니라 더다.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he was on the bus 하면 이제 on the bus는 어때요? 아까 모방능자를 통해서 10번 읽기라든가 3번 쓰기를 통해서 내추럴 그래머로 이거를 버스에 타다 할 때는 항상 on the bus를 쓰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during rush hour. 출퇴근 시간을 왜 러시아라고 그래요? 막 달리고 바쁜 시간. 이렇게 요거 설명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during rush hour. 출퇴근 시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내추럴 그래머가 되겠죠. 자, 흰색으로 된 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버스는 복잡했고 사람들은 서 있었다. 자, 그래서 자, 버스는 복잡했다.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이해됐죠? 엔드로 문장이 연결됐네요. 사람들이 서 있는 중이었다. 역시 조동사 머리 없으니까 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shoulder to shoulder는 뭐가 되겠어요? 핵심어가 아니까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깨를 맞대고 이러는데 어깨를 맞대고를 왜 shoulder to shoulder라고 하나요? 이런 문제 생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추럴 그래머로 자 모방 능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모국어처럼 그냥 배워야지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통 문법, 우리 매트릭스와 이런 그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말과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애매한 부분들 있죠.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런 모방 능력 10번 읽기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도 보면요. he gave up his seat. 여기까지가 일단 핵심으로서 이해가 되죠. 그런 자리를 양보했다.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에게 이렇게 되겠죠. 할머니에게. 그래서 수식어니까 뒤로 왔구나. 그 다음에 showing great respect는 이 코드죠. 주절 뒤에 붙어 있어 이 코드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따져보면 어때요? 이 게이버, 우리는 게이버를 포기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양보하다 할 때도 와 이걸 쓰는구나. 이게 내추럴 그래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트릭스, 즉 전통 문법과 이와 같이 시험 대비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문장들의 내추럴 그래머가 동시에 인풋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리스닝과 스피킹이 가능한 거고 실력이 느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보하다. 계속 양보하다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존경심을 나타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쇼를 쓰는구나. 이게 또 상당히 신기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때요? 이렇게 내추럴 그래머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 많이 훈련시킬 수가 있지만 안 하잖아요. 숙제를 내줘도 안 하고 학원에 와서도 어때요? 잠깐 안 보면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런 찬스가 언제다? 시험 때다. 시험 때는 어때요? 다 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시험이 매우 좋은 그러한 기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수업 플랜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느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베이직, 그 다음에 정확한 2학년 2학기나 이때부터는 어드밴스드로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어드밴스드 보면은 책이 네 권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느 세월에 빨리 끝내나요 그러는데요. 그게 이렇게 모방 능작 할 수 있게끔 뭐 100개 쓰게 하게끔 이렇게 칸이 돼 있어도 책이 두꺼운 거지. 실제 내용은 그 5개 이론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원장님들한테 어드밴스드 이론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 어드밴스드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매트릭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시험 대비가 이그젠포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또 다시 설명을 다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당연히 교과서 모방자가 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는 고등학생들이 이번 토요일부터 오겠네요. 그러면 저는 전부 다 오늘 이제 내일 사이에 뭘 만들려고 하느냐? 아까 그 해석 모방자 그 해석 있잖아요. 의미단 해석.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서 그냥 주면 끝이에요. 자동으로 스스로 다 알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3월 26일 날 모의고사 끝나면 어때요? 또 해석지 만들어서 주면 돼요. 해석지도 챗 GPT로 이렇게 명령어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됩니다. 의미 단위별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죠. 그럼 고등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것은 금요일 날 저녁에 그걸 전부 다 일과부터 상과까지 만들어서 주고 자동으로 이제 공부해라. 그리고 지그들이 스스로 채점해 가지고
틀린 것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가져오면 틀린 데는 내가 이제 알려주죠. 너 이것 때문에 틀린 거지, 이것 때문에 헷갈렸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작업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어드밴스드가 끝나면요, 학원에서 정말 애들 관리하기 쉬워요. 계속해서 교과서 모방 영작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어떻겠어요? 모방전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죠. 하루면 끝나잖아요. 한 과가.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세 번 오면 어때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실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좋습니다. 베이직 실전 책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그 책을 보면은, 아,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부 다 모방 능작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그 모방작을 시킨 다음에, 자, 일과를 다 모방작을 시킨 다음에 한번 리스닝 훈련을 시켜보세요. 모방작 했던 거와 똑같이 의미 단위로 한국말을 입힌다고 생각하고, 리스닝을 할 때는 애들한테 처음에는 한국말을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영어는 안 보이게 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띄워놓고 애들한테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청취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문장 세 단어로 돼 있다. He does respect that he didn't show up to the meeting 이런 문장을 듣는데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애들이 선생님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해석하냐 안 하냐 물어보세요.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를, 한 가락 해봐야 6개 정도 되겠죠, 문장이. 다 그렇게 한국말의 해석지를 보고 모방능력 하듯이 영어에다가, 우리말에다 영어 소리를 입히듯이 리스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과 영어를 다 없애고 들어보라 하세요. 그럼 우리말처럼 선명하게 정말 들리고 해석도 하지도 않고 굉장히 빨리 말해도 어때요? 1.5배속으로 말해도 그냥 그 천천히 말한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실전이라는 책을 제가 그 옛날에는 학교에서 리스닝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영작 테스트를 전제로 만들었지만 리스닝에 그대로 적용해서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좀 임박하면 그때는 교과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교과서 본문을 전부 다 뭐 일단 무조건 시험 대비는 모방정을 다 시키는 겁니다. 모방정 시킨 다음에 이제 서술형과 어법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프로그램 보면은 제가 다 교과서별로 다 강의 찍어놨잖아요. 그리고 다 핵심 문장들 전부 다 어떻게 어, 영작하는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빨리 이 어드밴스드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실전과 교과서로 아이들한테 인풋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략 1시간 정도 됐는데 선생님들의 질의응답 좀 듣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명사절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부 다 스피커를 켜고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어드밴스드 강의를 쭉 보고 공부하셔도 되는데요. 잘 안 하잖아요. 학생하고 똑같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지 않는 좀 더 어려운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